결국 우리는 돈에 의해 상처받고 돈에 의해 치유받는 사회에 살고 있는 셈이다. 가정이든 학교든 의료기관이든 어디에서나 자본주의와 개인주의, 사회계약의 논리가 따라다닌다. 정신과 의사도 상담사도 사회복지사도 모두 이 거대한 시스템과 사상을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것을 의식조차 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니 우리들은 과연 이 시스템에 어울리지 않는 사상과 언동을 맞닥뜨린 순간 그것들을 정말 다양성의 범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아니면 질서에서 벗어난 행위, 곧 치료받아야 할 증상이나 질환으로 다루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까? 안녕하세요. 두둠치 스테이션 171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화제의 책, 정치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구마시로 도루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은 살기 좋은 최적화된 사회에서 우리는 왜 더 예민해지고 더 엄격해지고 더 편협해지고 있는지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쾌적함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우리를 정상성의 틀에 가두고 이에 미달하는 이들을 부적격자로 낙인 찍는지 정신과 전문의인 저자가 날카롭게 파헤친 책입니다. 책을 읽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고 진짜 인덱스 하나를 제가 다 비웠는데요. 오늘 이 책을 만든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을 모시기 전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갈게요. 지속 가능한 팟캐스트 채널을 만들기 위해 1분 소개 광고를 받고자 합니다. 광고비는 3만 원에 모시려고 하고요. 채널 성격에 맞는 광고라면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및 상품 광고도 가능합니다. 청취자들의 개인 축하 사연, 누구야 결혼 축하해, 생일 축하해, 독립이직 축하해, 광고 다 가능합니다. 옛날 신문 광고에 내던 느낌으로 최애, 생일 축하 메시지 등등 활짝 열려 있습니다. 더불어 2026년 새해에도 작가 출연 인터뷰 방송 및 책을 소개하는 방송 제작 문의도 함께 받고 있으니까요. 광고 문의는 doostation, doostation @gmail.com이나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doostation DM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활발한 참여 적극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손님 모셔보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서 긴장의 표정이 없어지신 두 분이 있는데요. 생각지도 출판사 김은영 대표님 그리고 하선정 편집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부터 순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각지도 출판사 김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팀에서 일하고 있는 하선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조금 긴장이 덜 풀렸는데. 네. 네, 지난 2월에 출간되자마자 전 언론에서 주목한 책입니다. 신문은 일단 확 휩쓸었고 그리고 이제 각종 지상파 방송 뉴스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는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 현재까지 반응이 뜨거운데 어느 정도 판매가 되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정확히 말하면 배보는 1월 말에 진행을 했고요. 아, 네. 네, 2월 첫째 주부터 신문 기사에 하나둘 소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신문사마다 주말 섹션에 책 소개가 좀 나가긴 했는데 나갔다고 해서 눈에 띌 만큼 막 판매가 늘었다? 그건 사실 아니었어요. 2월 첫째 주까지만 해도. 근데 둘째 주에 수요일이었거든요. 2월 10일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네. 경향신문에 기사가 났고요. 그게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 주가 설 연휴 시작이었고 이틀 뒤부터가 이제 설 연휴였는데 2월 11일 기사가 나고 정확히 다음 날 아팀에게 전화를 했죠. 2세 찍어야 될 것 같은데 판권을 준비해라. 라고 하고 그때 2세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는 한 주 정도 지난 시점이어서 아직 이제 2세를 팔고 있는 거고 3세를 3월에는 찍었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주 훈훈한 분위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인터뷰 하나가 또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또 음. 드는데, 네. 어떻게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을 만드신 팀장님께서 어떤 책인지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은 이제 질서와 효율을 굉장히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들이 어떻게 이제 정상성의 기준을 높이고 또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점점 더 쉽게 배제하는지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문제 제기를 한 책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질서랑 청결을 굉장히 중시하고 또 그게 일본 사회의 오랜 자부심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코로나가 좀 한창이던 때에 일본에 출간이 됐어요. 그런데 일본 사회에 좀 그 책을 읽는 독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반향을 좀 일으켰던 것 같아요, 책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해의 서점인과 독자들이 그 해 최고 입문서를 뽑는 그 기노쿠니아 입문 대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상도 하면서 예, 그렇게 좀 널리 알려진 예, 그래서 저희가 외서 검토 중에 이걸 보게 돼서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 네. 저는 일단 놀랐던 게 2020년에 출간되었던 일본에서는 네. 근데 이제 그 뒤로 꽤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국내에서로 이제 소개된 건데 이걸 어떻게 발견하셨을지 아까 외서 검토 중에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궁금하고 또 지금의 출간 결정을 하게 된 포인트가 또 궁금합니다. 이어서 들을게요. 네. 네. 이게 제가 2023년 정도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츠타야 서점의 입문 컨시어지인 미사고 요시아키라는 분이 이제 국내에 책을 냈어요. 근데 천년의 독서라는 책이 있었는데 네. 그 책을 제가 이제 편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책 안에서 이 책의 인용문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인용된 문장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그 문장이 좀 과도한 의료화 현상을 다룬 대목이었는데 이제 예전 같으면 조금 뭐 산만한 사람으로 여겼을 이들은 이제 과도한 의료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뭐 성인 ADHD나 이런 어떤 진단명이 붙게 되고 그 치료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서술한 부분이었는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좀 저는 새롭다고 느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본인이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료화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게 저한테 좀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했고 네. 또 국내에도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의료화 자체를 좀 지적하는 목소리를 제가 많이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있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놓친 거일 수도 있는데 근데 많이 못 들었다 보니까 저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이 책의 원제가 네. 원래는 건강하고 청결하며 질서 정연한 사회의 부자유에 관하여였거든요. 네. 네. 굉장히 긴 제목이었군요. 네. 네. 근데 제가 그때 그 제목에 좀 매력을 좀 느꼈었어요. 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남들하고 좀 다른 의견을 건강이나 청결이나 질서라는 어떤 개념과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는 건가? 궁금하다 저 책.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저자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본인이 어떤 사회에 적응에 실패한 사람들한테 항상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랫동안 연구를 했다라는 그 소개 글귀를 봤거든요. 나중에 이거는 저자분이 한국에 와서 알게 된 건데 본인이 학창 시절에 실제로 등교 거부를 오랫동안 했었대요. 뭐 이지매를 겪으면서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자신이 스스로 내가 사회에 적응하는데 실패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어렸을 때부터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고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저자분에 대한 소개 글귀나 이런 책 속의 인용 문장을 봤을 때 궁금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뭐 일본 아마존 그 재팬 들어가서 이제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저는 편집장님이라고 부르는데 대표님께 이 책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책이 있는데 너무 좋은 책 같다. 필요한 책 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물론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저한테 안 닿아서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을 텐데 좀 귀한 목소리 같다. 좀 잘 들리지 않는 주장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편집장님도 제 얘기에 좀 동감을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들었던 생각은 제목이 원제가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건강하고 청결하며 질서 정연한 사회의 부자유에 관하여 이게 원제였어요. 네,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찍어놓은 그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트위터에서 누가 이 제목을 찾은 거예요. 보셨나요 혹시? 최근에 나온 책인데 현대인들은 너무 깔끔 떤다. 뭐 이런 제목이었고 오찬호 쌤 아니면 박건일 쌤 추천사가 있었는데 그 책 뭐죠? 찾을 수가 없네 제목을 이라고 2026년 2월 7일에 맞아. 어떤 봤었어요. 분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다른 분이 이 책일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구마시로 도루 네 이렇게 딱 책을 해주셨어요. 네 귀인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래서 핵심은 확실히 아시네요. 그럼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 어떻게 제목이 정해지신 건가요? 지금 기억하시기에 뭔가 제가 원제를 저는 마음에 들어 했었다고 너무 했잖아요. 원제를 밀었어요. 그래서 원제도 제목 안으로 제출을 했었어요. 했고 다른 질문형 제목도 냈었던 것 같아요. 뭐 쾌적한 사회에서 왜 우리는 병드는가 뭐 이런 제목도 냈었고 그리고 이제 쾌적한이라는 단어가 왠지 들으면 안 까먹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다른 단어들은 뭔가 써봐도 흔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쾌적한은 그래도 한 번 들으면 잘 안 까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쾌적한과 대비되는 게 뭘까? 그러면 불쾌감이지 않을까 해서 이제 대비되는 제목도 냈었고, 근데 저희가 이 제목을 되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결정하지는 못했어요. 출간이 정말 임박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이제 처음 회의하고 보통은 저희가 2차, 3차도 가는 일은 많거든요. 근데 이건 처음 회의하고 한 2, 3일 묵히면서 생각하고 바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제가 밀었던 원제는 안 됐어요. 네. 죄송해요. 제가 했습니다. 진짜 근데 쾌적한 사회 이 앞에는 진짜 안 잊어먹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가 불쾌함인지 불편함인지 뭔가가 헷갈려서 뒤에가 뭐였더라 이렇게 약간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데 쾌적한 사회. 네. 그리고 그 불쾌까지 이제 붙고 나면은 이제 딱 좋은. 네. 그래서 출간일이 너무 임박했다.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출간과 동시에 작가님이 내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인터뷰도 이렇게 바로 나와주십사 했었는데 한 달 밀려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언론사 인터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하시고 그렇게 갔는데 이 생각제도 출판사에 어쩌면 이제 첫 해외 작가 초청 맞나요? 저희가 초청한 건 아닙니다. 작가가 온다는 이슈, 네, 맞습니다. 이걸 잡아서 이제 출간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랑 통화할 때 지금 너무 정신이 없다. 이번 주에 작가님이 오시고 이런 번역가 섭외나 동시 통역해 주실 분이나 뭐 언론사 일정 조율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너무 지금 바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서 그런 것들 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저희가 책을 이제 편집을 들어간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때 에이전시로부터 저자 선생님이
학회 참석자 한국에 방한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출간일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게 몇 달 전쯤이었던 거예요? 12월 네, 중순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임박했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편집과 동시에 저자 선생님과 연락을 좀 많이 주고 받았어요. 뭐 이제 뭐 스케줄이랄지 한국에 오셨는데 뭔가 괜찮은 언론사와 인터뷰 하나 정도는 그래도 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언론사에 접촉을 먼저 했어요. 처음에는 접촉을 했을 당시에는 한 9곳 정도 예,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거에 관심이 있을 것 같다는 기자분들을 추렸는데 처음 한 이틀 정도는 답신이 없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에 널리 알려진 저자는 아니다 보니까 관심이 그렇게 크게 가시지 않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또 마음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때 메일을 보냈을 때 이 책이 제시하는 문제의식들을 메일에 잘 녹여내려고 애썼거든요. 그리고 뭐 한국의 이런 저출생이나 굉장히 급증한 자살률 이런 것들을 본문에서 저자가 그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기자분들께도 관심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녹여냈는데 그래서 만약에 메일을 보셨다면 그래도 한두 분은 관심이 있을 거야라고 내심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한 반은 그래도 연락이 올 거야? 반은 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교차하던 와중에 그날이 아마 금요일이었는데 한 5시쯤 됐어요. 근데 메일을 더 보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금요일 5시니까 퇴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시라고 더 보내자 해서 북섹션 기자님들께도 메일을 다 돌렸거든요. 네. 근데 정확히 2시간 뒤에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날 2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가 설마 여기에서 연락을 주시진 않겠지? 라고 보내면서도 반신반의했던 곳에서 다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어떤 곳인가요? 약간 경제지? 약간 그런 쪽인가요? 네, 조선일보에서도 연락이 오고 이제 경향신문에서도 오고 뭐 한겨레 21에서도 오고 근데 저희가 기대했던 곳들이었어서 그것도 굉장히 반가웠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바빠졌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신나잖아요. 그렇게 콜드메일 보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이 또 오면. 네. 그래서 이제 뭐 저자분하고 스케줄 맞춰보고 또 인터뷰 할 수 있는 날짜나 장소 섭외하고 그리고 저희가 약간 착각했었던 게 이게 저희도 저자가 한국에 방한해서 언론사 인터뷰를 저희가 직접 연결해서 제안해서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통역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정리가 좀 잘 안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통역사를 우리가 섭외해서 어떻게 이거를 해야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편집장님이랑 되게 급하게 막 논의를 했죠. 저희 제가 약간 멘붕 상태로 편집장님 통역사를 어떻게 하죠? 너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통역사를 편집장님이 막 알아보셨어요. 알아보시고 겨우겨우 구해서 또 이거는 전문 통역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책의 내용이 좀 심오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통역을 굉장히 잘 해주시는 분이 또 필요했던 거예요. 책 내용도 아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섭외하는 것도 좀 까다로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잘 돌아가서 그래서 인터뷰를 무사히 잘 마쳤죠. 아니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은희는. 이게 저희도 사실은 책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책이 나오기 전이어서 회의를 하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라고 하고 먼저 근데 저자분이 오시기로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제목 회의도 그냥 그 주에 끝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정에 맞춰야 되니까. 근데 저자분이 오시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쯤에 저희가 1월에 회의를 하면서 저자분이 오시기 전에 근데 닥쳐서
책이 1월 말에 나올 거니까 근데 그 다음 주에 오시는 거였거든요. 아, 네. 그러면 신문사에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신문사에 보낼 때 저희가 앞부분 PDF를 돌려서 가제본도 아니고 PDF 앞부분과 그다음 약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좀 섞어서 이런 저자분이 오시고 이런 책이 곧 나올 거다라고 약간 출간 예정처럼 저 기자분들한테 보낸 거였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하 팀장님이 그때 되게 많이 엄청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어쩔 수 없이 해야 돼라고만 그냥 동기부여를 열심히 하기는 했었는데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를 아까 얘기했듯이 금요일날 조선일보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뒤에 뭐 어떡하죠? 약간 이런 느낌. 해야지 그냥 뭐라도 해야지. 어떻게든 해야 돼. 네. 그래서 통역사를 인터넷 찾아서 사실은 온라인으로 네, 찾아서 통역 업체 알아보고 사실은 역자분한테도 할 수 있느냐고 몇 저도 보고 역자분 지인분들 소개도 받고 여러분들 비교해서 그래서 동시 통역이고 가능하신 분으로 했고 그다음에 책도 바로 보내드리고 그래서 어찌되었건 매일매일 그냥 스펙타클하게 그다음에 에이전시 통해서 왜냐하면 에이전시에서도 저자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자 메일을 알고 있었는데도 직접 메일을 드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건너 항상 하루에 소통이. 몇 번씩 소통을 계속 이때 가능하느냐 왜냐면 일정 맞추는 것도 인터뷰가 몇 개가 잡혔는데 언제 가능 보내고 한참 기다렸다 받고 다시 피드백하고 이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인터뷰 일은 이제 며칠을 나눠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루에 몰아서 이렇게? 저자분이 일정이 3박 4일이었나요? 2박 3일 2박 3일이었던 것 같아요. 짧았어요. 금, 토, 일, 월이었던 것 같아요. 네. 월요일에 출국을 출국이고 하셨죠. 금요일 날 오시는 거였는데 저자분이 언제 인터뷰 가능한 일정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골라주세요 하고 기자님들한테 한 명 얘기했고 네. 섭외해서 그래서 또 주말이 껴있어서 기자님들도 주말에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평일이면. 네. 그래서 좀 나눠서 해주셔서 그나마 다행히 나눠서 진행은 했는데 네. 편집자가 이런 일까지 한다. 장소 섭외, 기자 섭외, 그리고 이제 통역가 섭외, 네, 모든 일들을 만들어내는 네. 그렇게 무사히 출간이 되었고 기사도 잘 나왔고, 네, 감사하게도, 네, 너무 좋습니다. 그 생각지도 출판사 이야기 조금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이 혼자서 오래 이제 이끌고 있다가 직원을 뽑아야겠다 하고 이렇게 팀장님을 모셨죠. 그 타이밍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둘째가 4학년이 되는 10살이 되는 때가 2021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2020년, 21년, 20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10살 정도면 이제 육아는 끝났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다시 리부트를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애가 크는 동안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먹었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가열차게 2001년부터 좀 하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몇 년을 지나고 나더니 정말로 현실적인 문제가 좀 생긴 게 애들이 다 크긴 했는데 이제 제가 더 클 수 없는 나이가 든 애들은 오롯이 혼자 힘으로 서는데 제가 나이를 먹고 지금도 사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돋보기를 끼고 있거든요. 귀여운 안경을 쓰고 계십니다. 네. 노안이 시작됐고 오타를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겼고 그 편집자에게는 약간 치명타잖아요. 아니 내가 이걸 이렇게 많이 봤는데 놓쳤다고?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원고에 대한 어느 순간부터 집중도도 약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하기 되게 버거운데 그러면서 제 미래를 이제 앞에 나이의 숫자가 약간 바뀌면서 10년 단위로 사람들이 사실 자기의 미래를 그려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1년에 이제 혼자서 하면 낼 수 있는 책이 분기마다 거의 한 권이었기 때문에 3권 혹은 4권이었거든요. 네. 앞으로 10년? 내가 60 돼도? 아니, 4권 내면 10년 동안 40권밖에 못 내는 거예요. 60대도 100권을 못 채우겠네. 100권에 대한 의미는 없지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타석에 서서 계속 제가 안타나 홈런을 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내긴 하지만 그 긴 기간 동안 한 권을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은 하지만 늘 안타를 칠 수는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타석에 자주 올라서서 방망이를 자주 휘둘러라고 하잖아요. 근데 통외주로 그 방망이를 자주 휘두르는 건 나의 성향에 맞지 않고 그럼 나처럼 일할 누군가가 필요할 거는 같았어요. 주변에 사람 뽑을 때 많이 물어보기도 했어요. 사람을 들였을 때 어때요? 뭐 물어보기도 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 집에서 일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고 사무실이 없습니다. 재택근무로 각자 일을 네.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그냥 집에서 편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저랑 이렇게 소통하는데 그래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통하는데도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타석에 자주 서려면은 서로 각자 열심히 일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책이 또 다 잘 되는 건 아니까 자주 안타를 자주 타석에 서는 방법을 취하는 거. 네. 그리고 자주 못 내다 보니까 어쨌거나 1번은 내가 낼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다. 그렇다. 맞아요. 2번은 누군가가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네.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그렇다고 둘이 있어서 2배를 내느냐? 우리가 1년에 8권을 내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이 속도가 오히려 제 많은 것을 덜어내 주셔서 하 팀장님한테 감사해 하고는 있기는 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제가 아까 나이 얘기는 했지만 어느 순간 제가 약간 편협한 시각을 갖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회사를 관두고 나서 10년 정도 출판 창업을 하고 나서는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계속 제 안에서만 그냥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우리 동네 이 구역을 벗어나서 뭔가 외부 사람을 만나고 자극을 받은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되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나랑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요즘 애들 네. 어쨌거나 그들과는 제가 소통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래도 나랑 약간의 동시대를 살았던 누군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에게는 제일 맞는 사람이 하 팀장님이 아니었을까. 참고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잘 이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두 사람이 네. 원래 팀장 팀원으로 만난 분들이셨다. 네. 네, 그 인연이었는데 어떻게 부담스럽진 않으셨어요? 이 제안이? 어, 팀장님으로부터 연락 와서 나랑 같이 일하자고 한다. 제가 그때 그 편집장님이랑 일을 했던 시기가 제가 신입에서 이제 살짝 벗어난 때 그 정도였었어요. 아닌가? 한 3, 4년이면 아직도 신입인가? 어쨌든 신입 티 벗은 거죠. 3, 4년 차. 네. 일 가장 많이 할 때. 네, 네. 그때 만났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부담은 없었어요. 그냥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그럼 일하신 기간은 어느 정도였어요? 회사에서? 3년 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일을 그렇죠. 하시게 된 거죠. 네. 그 사이에 어떻게 변했을 줄 알고. 중간에 한두 번 중간에 만나기도 했어요. 하셨고. 네.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고. 저는 사실 그냥 올고지 있었는데 그 하 팀장님이 출판계에 계속 있었고 그래도 저를 찾아주는 고마운 후배 그러니까 저에게 연락을 해주는 고마운 후배 먼저 연락해주는 고마운 후배 없기 때문에 저는 늘 마음속에 감사했고 명절 문자 보내고 그러긴 했었어요. 진짜 좋아했네요 팀장님을. 그러기도 했고 그게 또 마음이 가잖아요. 그쵸. 그런 후배한테는. 네, 너무 이쁘죠. 그랬기 때문에 중간에 연락을 해오면 되게 감사하죠. 이런 후배가 어딨어요, 사실. 그 마음이 갖고 왜냐하면 하 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둘이가 약간 비슷한 그림체와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은 사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시선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게 좋았어요. 제가 책을 보는 시선과 하 팀장님이 책을 보는 시선이 약간은 달라서 오히려 더 보완가 이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 저희 생각에도 기존의 책과는 또 다른 결의 책을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 두 분이 만들어가는 생각지도. 처음 듣는 느낌. 대표님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몰랐다. 맞아. 그런 표정이. 왜 날 뽑았지? 약간. 네, 그 생각지도 출판사는 아멜리에 북스라는 브랜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님께 각각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멜리에 북스는 2021년에 제가 출판 등록을 했는데 사실 문학이랑 인문 분야를 편집자들이 많이 선호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쪽 분야 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만들고 싶어 하는 것도 있었고 그전에는 사실 인문 책들도 좀 했었고 그러긴 하는데 출판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저는 약간 경제경영, 자기계발 이쪽 책들을 많이 실용서를 많이 하기도 했었거든요. 주로 많이 했었고 그리고 생각지도 리스트에도 그런 책들이 좀 많긴 했어요. 근데 늘 그 문학이나 인문에 대한 동경이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즈음에 이제 그런 에세이 관련된 에세이 책을 하나 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걸 생각지도 리스트에 넣자고 하니 너무 다른 거예요. 국내 저자분이 또 싫어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게 썩 내키진 않았어요. 완전 다른 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브랜드를 그냥 이참에 낼까? 하고는 그냥 처음에 생각지도를 시작했을 때처럼 별 생각 없이 무계획적으로 저는 사실 아주 계획적이지 않고 어찌 보면 약간 충동적으로 네. 하는 저지르는 사람이니까 저지르고 나서 그냥 실수를 많이 하면서 그냥 방향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책을 만들 때도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그 안에서 맨날 헤집고 다니고 헤엄치고 다니다가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터득하는 약간 좀 느릿느릿한 것도 같아요. 네, 그래서 아멜리에 북스를 만들었는데 그 아멜리에 북스는 그래서 만들고 나서의 느낌은 아멜리에 북스는 좀 소프트한 책, 생각지도는 좀 하드한 책. 그래서 이쪽은 경제경영이나 인문이나 생각지도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아멜리에는 문학이나 예술 같은 쪽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두 분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 내용을 잠깐 소개문을 읽어볼게요.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 정시에 칼같이 움직이는 대중교통, 어디서나 터지는 와이파이와 냉난방 시스템, 소음이나 냄새를 허락하지 않는 무음무취의 공간,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업 종사자, 지극히 얌전한 아이들과 단정하고 건강한 어른들, 현대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청결하고 안전하며 질서정연한 그야말로 쾌적한 사회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 쾌적함이 타인을 향한 노골적인 배제와 통제의 동력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를 억압하고 병들게 하고 있다면 어떨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구마시로 도루는 신간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에서 우리가 이룩한 질서와 청결, 효율과 균질화가 우리에게서 무엇을 앗아갔는지 그리고 왜 이 최적화된 사회에서 개인은 더 불행해지고 있는지를 파헤친다. 이 책은 질서와 청결을 숭상하는 일본에서 출간 즉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서점인과 독자들이 그의 최고의 인문서에 수여하는 기노쿠니야 인문대상을 받으며 화제를 모았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정말 이 책 1장부터 또 몰입을 엄청 했습니다. 쾌적한 사회에서 우리는 왜 병들어 가는가? 이 장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너무 극명하게 드러낸 장이었는데요.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지 못할수록, 성격이 싹싹하지 못할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서툴수록, 다시 말해 어딘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제한적이다. 결국 그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밀려난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회사 다닐 때 그런 어떤 민폐, 빌런, 팀의 구멍 뭐 이렇게 표현했던 그런 이야기와 이제 그런 풍경들을 많이 목격도 하기도 하고 무능이 결국은 이제 악인인 느낌으로 이제 뭐 대학교 때도 뭐 조별과제 무임승차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는데 이게 이제 뭐 사회로 와서도 더더욱이나 1인분의 몫을 못 해내면 그것 자체가 이제 이 사람의 큰 결함이 돼서
모든 게 이제 부정당하는 경험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일장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삼고 그 기준에 부족하면 그 사람들 계속 배제시키는 그런 사회를 이미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장을 읽으면서 혹시 두 분은 떠오른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마 신입일 때는 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조직의 민폐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한 3년까지는 그런 생각 계속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가 맞나? 약간 네, 3년 차까지는 다른 일을 해야 되나? 뭔가 내 적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직종도 많이 알아보고 네,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리고 저는 이 편집자라는 이 직업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 의사소통 능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책에서 그거를 다루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대 사회는 이 모든 직군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너무 중시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만 자질이 부족해도 그 사람이 너무 업무에서 단점을 너무 많이 드러내 보이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는데 저는 편집자라는 직업이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을 아주 빼어나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편집자가 처음 됐을 때 뭐 여러 가지 일 배울 때는 다 어렵지만 언어 소통이 너무 어려웠어요. 다른 부서, 뭐 디자인 팀이나 그래서 거기서 뭔가 오류가 나서 나중에 일이 되게 커지는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근데 편집자라는 직업은 굉장히 한 사람 개인의 능력치가 되게 중요하고 저 회사 다닐 때는 이제 상사분이 에디터십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디터는 에디터십이 있어야 되는데 에디터십이 없으면 결국에는 뭐 자기 기획도 할 수가 없고 뭐 자기의 책도 이렇게 장악해서 할 수가 없고 결국 에디터십 없는 편집자가 문제야 막 이런 얘기 많이 듣다 보니까 저 스스로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이 골똘히 생각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계속 검열하는 거죠. 네. 네, 그런 거에 많이 시달렸던 것 같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또 업무 성과나 이런 거로 또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편집자는. 그래서 저는 제가 편집자 일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긴장한 채로 일을 하거든요. 네네. 원래는 편집자는 제가 두 번째 직업이고 원래 첫 직업은 따로 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긴장한 채로 일을 하게 됐어요. 편집자 일 시작하고부터는. 뭐 원고 보면 오탈자도 나와서는 안 되고 의사소통도 너무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끊임없이 가서 뭔가를 조율해야 되고 디자이너한테 내가 바라는 의도를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막 설득해내야 되고 그 이거를 다시 저자랑 소통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으면 이해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이제 짐작했지만 또 저자분께서는 그때 그런 의도 아니셨어요? 그러면서 전혀 다른 결과 뭐 전혀 다른 방향성의 서문이 나온다거나 뭐 그럴 때 내가 의사소통을 그러면 다시 되짚는 거죠. 내가 어디서부터 말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 직업군이 여기서 말하는 그러네요. 이런 거구나. 네. 굉장히 자기의 내가 능력 있는가를 계속 질문해야 되고 계속 내가 했던 말이나 의사소통에서 조금도 미스가 나지 않게 계속 바로 잡아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그렇구나 우리 직업 맞아요. 또 그런 측면이 있다. 네. 물론 뭐 어느 일이나 다 힘들겠지만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좀 번아웃이 잘 오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지나치게 자기를 점검하다 보면 근데 가끔 이렇게 출판인들이 모여있는 어떤 단톡방을 가끔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글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일에 너무 지금 집중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뭐 일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이 오지 않아요. 막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모든 직업군에 그런 직업병이 있겠지만 우리 직업이 갖는 어떤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닐까 이게. 네네네. 네. 그래서 쾌적한 사회 불쾌함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지점들이 멀리 있지 않고 내 얘기구나 네,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본 풍경들이 이렇게 떠올랐나 봐요. 네, 네. 그 일을 배울 때 특히나 뭐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의 신입들을 이제 가르치는 어떤 분위기나 뭐 그런 것들이 지금은 또 약간의 그런 저희는 도제식으로 배운 느낌이 주로 이제 사수인 선배 한 분이 거의 붙잡고 그 피드백을 계속 같이 하면서 교정에 대한 어떤 부분도 하고 또 의사소통도 어떻게 저자랑 해야 되는지 혹은 번역가랑 어떻게 연락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좀 가르쳐 줬다면 지금은 거의 알아서 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팀장님도 책을 만들고 있고 그 신입도 책을 만들고 다 이제 모두가 관리보다는 그 각자의 생산성을 더 높이고 있는 와중이라서 누구 하나 이렇게 붙잡고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1, 2, 3교까지 다 알아서 보고 OK교나 크로스를 한번 보긴 하는데 그게 그때만큼의 뭔가 이렇게 철저한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없어서 약간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다 알아서 뭔가 어딘가에 문의하고 물어보고 AI와 이야기하면서 이제 뭔가들을 만들어가는 약간 그런 쪽으로 조금 출판계도 바뀌지 않았나 싶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자나 번역가분들이 볼 때 편집자가 이렇게 뭔가 이해력이 없어? 문해력이 없어? 혹은 뭐 이렇게 소통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약간 이런 것들에 조금 화들짝 놀라는 그런 풍경들도 요새 좀 많이 봐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묻는 어떤 작가님이 계셔서 제가 아마도 지금 현재 그렇게 교육하는 어떤 편집자를 이렇게 길러내는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다. 그냥 한 사람한테 다 들어왔으면 네가 네 목해? 약간 이렇게 맡겨놓는 그런 방식이어서 그렇게 된 것 같다 싶었는데요. 대표님이 신입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첫 책을 언제 내셨어요? 기간? 들어가자마자 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네. 어떻게 배우신? 선배들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 이제 출판사에 들어갔을 때는 그 지금처럼 뭐 네이버에서 단어를 검색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제가 잘 틀리는 맞춤법 이런 걸 막 노트에 적어가면서 정리를 해가면서 공부하듯이. 네. 네. 그리고 국어 대사전 CD가 있었거든요. CD를 컴퓨터에 넣고 거기서 이제 찾았고 사전이 늘 있었거든요. 큰 사전. 맞아요. 네, 옆에 놓고는 계속 그걸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들어가자마자여서 그랬는지 국내 저자가 아니라 외서를 먼저 맡기셔서 외서를 그때 자연과학서를 그때 먼저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면서 뭔가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뭔가 자료를 좀 더 보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한다라기보다는 뭔가 계속 스스로 검열을 해야 되고 계속 그랬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 팀장님과 다르게 제가 되게 민폐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저는 오히려 제가 마지막 직장에 있을 그 편집장 시절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요즘 얘기하는 1인분의 삶이라는 게 저는 그 편집장이라는 직함이 이제 사장님은 계속 주간으로 올라가고 뭔가를 관리하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편집장이 다른 편집자들은 1인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편집장의 입장에서는 왠지 한 5인분, 10인분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에게는 애가 둘이 있었고 집에 돌아가면 육아를 해야 되고 회사 오면은 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커뮤니케이션에 디자이너가 나에게 고충을 얘기하고 영업팀에서 편집자들이 책을 어쩌고 저쩌고 한대요. 편집자들 사이에서도 이거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쏟아지는 일들이 막 있는데 제 머릿속에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1인분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도 들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게
이 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저를 뺨으로 인해서 2명이 더 투입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경제적 손실인 거죠. 회사 입장에서 어찌 보면. 근데 사장님은 저를 믿고 있는 거였고 그때는 이제 빌런이라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내 몫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되게 회의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말씀하셨던 그 중간 관리자 역할 네. 그게 정말 너무 장난 아니잖아요. 저도 네. 하다가 이제 네.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이것이 뭔가 어떤 모든 고충이 다 나에게 오는 근데 나는 권한은 없어. 내가 해결은 뭔가 해야 돼. 해결은 해줘야 되고 어디서 부르면 뭐 달려가야 되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정말 약간 머리에 쥐가 나듯이 네. 네, 그런 일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고 그걸 본 이제 후배들은 그래서 나 중간 관리자 안 할래. 다들 팀장 마다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굳이 거기까지 그 몫을 내가 해야 돼? 난 그거 안 할래. 다들 이제 그런 지금의 분위기는 그렇다. 그리고 페이지 46, 47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병원과 시설이 인간의 생사와 질병을 철저히 격리하고 건강이라는 가치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침투하면서 우리는 마치 건강하기만 하면 절대 죽지 않는다고 믿으며 살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아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장수를 바라는 게 아니라 건강이 당연한 가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근데 정말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희가 갇혀있는 네, 그런 것들이 나는 왜 오래 살아야 되지? 혹은 왜 살아야 되지? 내 죽음은 뭐 어느 즈음에 이게 끝이어야 할까? 뭐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무조건 장수, 무병장수 그것이 목표인 양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100세 시대를 이제 계속 정말 이렇게 세뇌당하듯이 이제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탄수화물을 제약시하는 제가 탄수화물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뭔가 빵 먹을 때마다 뭔가 죄책감이 자꾸 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느껴야 되지 싶은데 네 이런 부분도 되게 공감이 갔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장수하실 생각이십니까? 100세, 120세 가실 생각이신지. 75세에 깔끔하게. 정해놓은 거예요? 75세쯤. 네. 결국은 오래 살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건강이 의무가 된 게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결국은 경제성을 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100세 네. 시대가 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평균 수명도 좀 뭐 환갑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가 되고 70대까지만 살아도 되게 좋은 삶이었는데 그러면 뭐 50 몇 세 정년 퇴임하려고 앞으로 10년, 20년만 그냥 노후를 보내면 되는데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 발전하면서 점점 평균 수명이 높아졌잖아요. 그런데도 정년 퇴임은 지금 한 65세 정도인가요? 네. 앞으로 그러면 20년을 더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자본주의에서 돈 없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도 다 그런 돈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건강해야지. 저도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이 안 보기 시작하고 계속 앉아 있으니까 하 팀장님도 허리가 안 좋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경제적으로 뭔가를 돌려야 되는데 네. 경제성에서는 이건 정말 안 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해야지 더 오래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점점 가족들도 그렇고 보면 진짜 건강한 게 그 의무는 아니면은 되게 신성시 되는 거는 아니지만 중요한 거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너무 책에서 얘기한 것은 너무 그거에 대해서 그게 선인 거냐. 요즘은 그냥 모든 외양만 보고서는 그게 정말 우리가 다 추구해야 될 것이냐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건강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손실 바로 맞아요. 이제 연결된 네. 그런 이게, 부분이지 않을까. 네. 저는 건강을 잘 챙기지는 않는데 영양제도 진짜 굉장히 늦게 먹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챙겨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거의 근데 또 이 건강을 잘 챙기진 않는데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또 되게 큰 편이거든요. 그 병원 가는 거 되게 무서워하고 근데 이제
예전에 저희 엄마가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었는데 이게 어깨가 갑자기 아플 경우에 생각보다 이게 뭐 암성 통증이라 그래서 그런 거랑 관련돼서 아픈 경우가 많대요. 어깨나 등 같은 게 아플 때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정밀 검사했는데 다행히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엄마가 걱정하길래 엄마한테 암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야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게 근데 우리나라가 한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날 암 선고도 되게 많이 받았을 거고 근데 제가 암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근데 만약에 이게 암은 살면서 3명 중에 1명이면 나도 언젠가 걸릴 텐데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걸릴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 제가 이걸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걸 느끼거든요. 제가 이제 특정 질병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질병 있잖아요. 그 암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닥칠 일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두려워만 하다가 나중에 책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건강을 너무 당연시 하다 보면 나중에 병과 죽음을 내 삶의 일부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너무 이게 비일상적인 것이 되면서 거의 이제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진짜. 그럼 근데 그거는 알면서도 참 생각을 바꿔먹기가 쉽지가 않은 것 그쵸. 같아요. 또 겪지 않으면 또 네. 모를 일이기도 하고.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일상에서의 병과 죽음을 정말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고 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2장에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뒷받침하는 정신의료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정신과 진료가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환자가 정신과 의사에게 마음을 진찰하는 일을 기대하지 않고 정신의학이 이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점점 더 쾌적해지고 점점 더 사람들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사회로부터 도태된 이들을 이 정신과 진료에서 건져 올리고 치료해서 다시 사회 속으로 적당한 어딘가로 되돌려 보내는 중책을 우리가 맡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 저는 이게 또 되게 아이러니하다. 어떻게 사회가 발전할수록 아픈 사람이 더 많아지지? 이런 생각이 같이 들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ADHD, ASD,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가님 경향신문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는 지금 서로를 향해 너는 정상인가? 라고 묻는 거대한 검문소를 운영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라고도 핵심을 짚어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바로 전에 나온 저희 이 땅에 ADHD로 태어나의 이제 책과도 연결이 되어서 제가 또 유심히도 봤는데 그 이제 효율만을 강조하는 이 땅에서 ADHD인 사람은 자신이 ADHD임을 모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저희 책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좀 요즘의 정신진료에 대해서도 평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ADHD는 정말 관련 책도 많고 그리고 대부분은 자기가 나 ADHD 성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요즘 사람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심을 엄청 하죠. 네, 저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졌던 시기가 있어서 그럴 때 나도 검사해보면 ADHD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뭐 책에서도 말하지만 좀 사회가 확실히 만든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직업군에서 의사소통이 너무 중요하고 업무 자체가 이제 다 지나치게 수준이 막 높고 되게 고도화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 조금만 눈치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좀 산만하거나 아니면은 뭐 정리를 좀 잘 못하거나 아니면 조금 뭐 둔감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자기의 단점이 일하는 와중에 잘 드러나 보인다고 해야 되나? 눈에 잘 네네. 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진단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ADHD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게 아닐까 관련 책들도 나오고 여기서 그 저자 선생님도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ADHD를 빼놓고는 그 정신의료 현장을 얘기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는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정도로 ADHD가 이제 모든 예전에는 뭐 우울증이나 다른 질환이 좀 더 정신의료 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면 지금은 거의 모든 게 ADHD에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그게 일본에서도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최근에 이제 뭐 나이 40 넘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그렇게 정신과 치료 받는 이제 친구들도 많아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 보면은 이제 살면서 특히나 직장에서 일하다가 그런 이제 우울증이든 아니면 ADHD든 뭐든 이제 번아웃이든 뭐 여러 가지들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병을 얻어서 나오는 경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일하면서 왜 건강을 잃어야 되지 우리가? 약간 그 생각이 근데 특히나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남들이 이해할 수 없고 자신만의 싸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회복이 이제 굉장히 더딘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안타까운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거대한 검문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나 이 부분도 매우 또 촌철살인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 보면 건강은 언제부터 모두의 의무가 되었나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작가님이 건강에는 선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수반되고 불건강에는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 속 경제적 손실이라는 악의 의미가 더 씌워져 있다. 이게 참 아프면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자리를 바로 잃고 사회 구성원의 자리를 좀 박탈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로서의 어떤 경험이 있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특히나 아까 이야기했던 암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그거를 뭐 밝히면서 다시 뭐 회사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도 또 그렇게 병에 진단을 받고 나서 휴직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꺼린다든지 약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미 한 번의 어떤 낙인처럼 찍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안에서 그 흡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흡연자를 미워했었나라는 반성도 좀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똑같은 질문을 네. 경향신문 기자님도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그 네. 인터뷰 당일에 1층에서 만났는데 기자님을 잠깐 책 얘기하다가 기자님이 야, 근데 흡연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길에서 담배 피는 사람 너무 싫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아마 책에서 말하는 건 이제 흡연을 우리가 안 좋아할 수 있지만 흡연 자체를 완전히 악이라고 죄악시하는 규정하고 네. 몸에 좋지 않은 거 왜 피워? 진짜 멍청한 거 아니야 저 사람? 이런 거죠. 정말 어리석다 막 이렇게 막 흡연충이란 말도 막 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까지 상대를 너무 악마시하는 거를 이제 저자 선생님이 좀 지적하는 편이거든요. 네. 하긴 저도 흡연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어서 읽으면서 저도 반성하긴 했어요. 이게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 네. 근데 진짜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랄 것은 전자담배가 좀 이제 많아지면서 그 흡연하고 오는 사람들 냄새 있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흡연 타임 하고 이제 오는 분들의 그 냄새 맡는 게 정말 너무 싫었거든요. 늘 항상.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전자담배가 보편화되면서 그 냄새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도 진짜 흡연은 우리의 어떤 기준 같은 네. 마음의 허들이 있었어요. 네, 진짜. 네, 그래서 아마 그 흡연인들이 도쿄 가면 좋아하는 그 이제 주로 뭐 같이 카페에서도 같이 흡연자석 따로 있고 약간 이런 식의 조금은 열려 있는 공간들이 좀 있어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 4장에는 또 리스크가 된 육아, 저출생이라는 귀결이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자본주의가 어디까지 침투했는가. 그걸 이제 다시 돌아보게 됐는데, 그게 이제 사람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출산까지 이제 제어를 하게 되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제 저도 80년대생인 저 또래부터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데 대체 얼마가 드는 거야? 라는 얘기를 20대 때부터 많이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그러면서 결혼과 출산이 이제 당연히 이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결혼하고 나를 낳고 살고 있었던 부모님만 봐도 이게 행복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내가 살고 싶은 삶은 뭐지? 그리고 그 방향을 선택할 때 또 혹은 갖고 싶어도 키울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걸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본 것 같고요. 그리고 더욱이나 예전에는 그냥 동네에서 돌아다니면 친구들 엄마가 같이 오라고 해서 저녁도 같이 먹고 집에 보내고 엄마 올 때까지 뭐 같이 놀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라지고 이제 개인에게만 오롯이 엄마 아빠 안에서만 그걸 이제 해결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특히나 이제 보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주변 자원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으면 더더욱 해결되지 않는 어떤 게 있어서 또 대뜸 아이를 갖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네. 대표님은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후배들의 어떤 이런 고민은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있나요? 어렵죠. 진짜 네.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육아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후배들한테 그래도 육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권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지금의 분위기로는 저희 딸에게 나중에 그걸 권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딸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활동을 하려면 그 아이는 또 누가? 나? 그럼 저는 제 존재는 또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요? 네, 사실 그런 고민도 좀 들기도 하고요. 진짜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노키즈존을 가서 조금 붕괴한 적도 있기는 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제 저는 사실은 그냥 방치하는 부모는 아니기는 했지만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것 같기도 해요. 왜 애가 왜 문제인데? 그런 사회에서는 진짜 애를 못 키우는 거죠. 애가 이미 배제와 배척의 대상이 된 이상은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애를 키워? 내 기쁨? 내 행복?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참 육아에 대해서는 저자분이 지적한 것도 되게 동의도 많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는 육아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네네네. 하지만 확실한 건 정말 자본이 든다는 것은 확실한 거는 같아요. 네. 네, 이제는 뭐 그렇게 낳아놓으면 알아서 큰다 뭐 이런 말 절대 못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예전에는 진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통용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내 가정 안에서만 움직이는 책임져야 거라서. 되니까. 네. 그게 참 부담이긴 한 것 같아요. 네. 5장에는 다양성을 지우는 표백의 논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대 일본에서는 귀여움이 일종의 정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전하고 무해하며 안심할 수 있는 상태를 좋아한다. 근데 이걸 보면서 아이돌을 이렇게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 청결해지는 사회와 서로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는 사회는 아기부터 청결에 익숙하지 않은 비주류에게 청결을 강요하고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게 하며 때로는 배제와 소외를 낳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무해한 소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문학이라는 게 어떻게 그런 무해한 이야기만 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던 것 같고 어찌 보면 다양성을 지우는 표백의 논리라는 이 장제목에 딱 핵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예전에
동탄 같은 이제 신도시의 신축 그 대단지 아파트를 갈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들르기 전에 대형 마트를 갔거든요. 근데 확실히 비교적 젊은 나이의 부부들이 특히 이제 자녀들이랑 같이 마트에 진짜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혼자 그땐 제가 독신이었을 때, 독신 싱글이었을 때인데 뭔가 내가 이 분위기에 융화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카트에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왜 뭐지? 그랬거든요. 내가 되게 낯선 사람 같다라는 걸 받았었는데 그런 특징을 보이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뭐 어떤 특정 네, 동네, 네. 특정 단지 이런 데 가면 되게 비슷한 사람들만 모여 살아서 그와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좀 융화되지 못하는 내가 좀 여기에서 맞네요. 좀 이질적인 존재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아파트 대단지에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간다면 그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저도 좀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대로 사니까 다양성을 잘 못 볼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 삶에 좀 매몰되는 측면이 네, 있다 보니까. 음. 그래서 그때 그런 거를 느꼈었어요. 아, 네. 생각해보니 저도 일산으로 이사를 간 다음에 그런 전형적인 4인 가족의 그 모습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공원 같은 곳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앉아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마포구 이 망원 합정 이쪽에 살다가 그쪽으로 넘어가고 나니까 확실히 가족적인 분위기 그리고 마트를 중심으로 한 그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쪽이 나는 마음이 더 편한데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또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뭐 여러 가지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 자체가 이쪽은 없거든요. 마포 홍대 이쪽 없잖아요. 진짜로. 네. 근데 가면 이제 그렇게 아장아장 거는 아기들부터 해서 이제 보이니까 그렇게 눈에 보인다는 게 사실 중요하지 않나? 이 생각이 되게 드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노키즈 존에 대한 많은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6장에서는 공간 설계는 어떻게 사람을 길들이는가에서 이제 의사소통의 형태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브랜드, 콘텐츠를 모르면 대화를 쫓아갈 수 없다. 그리고 오프라인이나 SNS에서 의사소통하고 싶은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은 의사소통을 강요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환경. 앞으로의 세대는 점점 더 고립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닐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필연적으로 고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은 의사소통을 강요받는 경우라는 것이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예전에 이제 커올 때에는 집에서 그냥 집 전화만 받아도 뭐 누구 계시니 뭐 하고 어른하고의 어떤 통화를 잠깐 하거나 뭐 이런 일들도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는 지하철을 탈 때 이제 저는 특히나 이제 경의중앙선 타고 오니까 경의중앙선 타는 그 플랫폼에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주로 타실 때 저희의 그 지하철이 그 두 개의 노선이 한 플랫폼으로 다 들어와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타면 어디 가요?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제가 항상 주로 그 질문을 받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어폰을 안 끼고 있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그러면 이제 뭘 끼고 있으면 다 물어보지 못하시니까 약간 편하게 물어보고 저는 항상 이제 또 원시행 여러 물어보시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늘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거의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는 없는 경험 네, 그런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요즘은 낯선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말을 건다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사회 분위기 자체가 되게 수상쩍다. 왜 나한테 말을 걸지?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요즘 그래서 제가 뉴스 봤는데 막 경도? 경찰과 도둑들 네. 이런 것도 있고 감티 독서 모임이 있대요. 그거는 이제
독서 모임인데 비용이 많이 드는 모임은 부담스러우니까 감자튀김, 맥도날드 이런 데서 감자튀김은 비용이 그래도 저렴한 좋죠. 편이잖아요. 네. 그런 걸 먹으면서 얘기하고 얘기하는 그런 모임도 있다는 거에서 이게 그 뉴스에서는 우리가 지나치게 낯선 사람과 말을 하지 않고 서로 너무 경계하면서 지내고 이제 자기를 지키는 수단이 수상한 사람을 다 차단하는 그런 문화에서 뭐 고립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반작용으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뉴스에서 분석을 했었거든요.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그 뉴스 근데 댓글에 웃기고 있는데 수상한 사람은 다 그 의심해봐야 돼. 함부로 경고하지 마. 막 이렇게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린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안 나가고 거기서 댓글 다는 분들인가 보다. 그 모임에 한 놈씩 이상한 사람 있다. 가면 이상한 사람 만난다.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네. 저는 또 그 제 친구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줄 서 있는데 뭘 몰라가지고 뒤에 있는 그 한 뭐 2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여자분들한테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뭔가 QR 뭐 이런 거였나 봐요. 근데 그분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더래요. 뭐 이렇게 뭐 맞아요? 했는데 그거 아니지 않아?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한테는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자기가 약간 굉장히 뻘쭘했던 그 경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라는 이 물음표가 네. 그래서 이걸 대답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의 어떤 그런 일들도 겪는다. 네. 정말 어떡하죠? 우리 아이들? 네.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7장 현대사회의 작동을 떠받치는 세 가지 논리. 여기에서는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 행복 추구만을 이제 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가 너무 강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하는 행동들이 이제 주로 많이들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걸 넘어가면 이제 민폐로 간주되고 그리고 의료와 복지의 관리 대상이 되는 사회에서는 이념은 둘째치고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이 매우 좁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주류의 관념과 통념, 부르주아의 계급에서 비롯된 다양한 생활 규범에 맞춰 행동해 해악의 원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애써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민폐 끼치는 거에 대한 어떤 극도의 조심스러움, 그 층간 소음이든 뭐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이든 이어폰을 끼지 않고 영상을 보는 것이든 저 이거 경희중앙선에서 맨날 그 경고 방송을 들어가지고 아예 외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뭔가 과도하게 우리에게 저거 민폐인데 왜 저래 막 약간 이런 눈빛을 주고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작가님이 이제 맺은 말에 한 사람의 정신과 의사로서 나는 청결하고 건강하며 질서정연한 현대사회에 대해 느끼는 위화감을 이 책에 담았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위화감이었구나라는 것도 이 책을 보면서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이렇게 경직되고 강박된 이 사회가 지금보단 좀 더 유연하게 흐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뭘 하면은 좋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지 않거든요. 누가 온다? 그럼 뭐 뭘 물어보시려는 거지? 하면서 최대한 사실은 길 안내면 길 안내 뭔가를 안내해드리려면 그냥 빨리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주로 그냥 있거든요. NPC가 되어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저 같은 경우는 상대의 말 실수에 관대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되게 내향형이다 보니까 상대를 만날 때 말을 되게 조심조심 하는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외향적이고
있다는 굉장히 활발하게 말하고 그런 사람들과 있을 때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저것은 나한테 너무 직접적인 말인데 아니면은 내가 정한 어떤 선을 조금 넘는 말인데 이렇게 느껴지는 말들에 관해서 제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남의 말 실수에 굉장히 관대해져야겠다. 이게 특히 이 책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굉장히 그걸로 매장하듯이. 네. 네, 매장 그쵸. 심하게 말하면 정말 매장한다라는 그 표현해도 될 만큼 근데 그것도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대의 말에 내가 되게 관대해져야겠다.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뭔가 SNS 상이지만 네, 그런 어떤 말 한마디에 파르르 하면서 막 다 달려드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그런 맥락이 아니었을 텐데 하고 오해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큰 잘못인가? 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드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을 다 간파했다는 듯이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교묘하게 어떤 말이 자신을 건드렸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자신의 그 혐오감을 다 노출해버리는 어떤 부분들 결국은 화풀이 대상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의사소통들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피로하고 이제 복잡하고 그런 걸 오히려 이제 안 보게 되는 약간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의 무게를 너무 무겁게 한마디 한마디 네 특히나 뭐 당연히 또 그 유명인들 네 그런 분들도 뭐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누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사실 근데 또 알려줄 수도 있는데 그거 좀 이상한 말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하고 하다 보면은 또 그 하나의 뭐랄까 그냥 이게 간단히 끝날 수 있는 사과와 이런 해결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크게 가는 그런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독자들에게 이제 후속으로 또 뭔가를 더 읽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해보는 것도 좋을 듯한데요. 저는 이 표백의 논리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장강민 작가님의 장편소설 표백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존의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사상과 지금 자본주의 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사람들을 다 거기에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허들을 많이 세워놓고 거기까지 가는 데에 이제 너무 거대한 화이트 월드 같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표백 세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엄기호 작가님의 단속사회 이것도 좀 생각이 났었어요. 이 단속사회를 읽고 또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인가 그걸 읽으면서 들었던 거는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래서 조심한다고 하면서 검열은 굉장히 높아지는데 근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건 대체 뭐지? 약간 이런 게 이제 물음표에 남는 그런 것이었는데 어떤 또 책을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낯선 사람과 부군을 만들기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쾌적한 사회 불쾌함 저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질서랑 청결과 쾌적함을 추구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더 불안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 근데 그게 너무 사람 대 사람 간의 교류가 없다 보니까 내가 내 이웃들을 너무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을. 맞아. 그러면 네. 이게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들을 내가 전혀 모른다라는 이 감각이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을 예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조금 더 개선해 나가려면 좀 낯선 사람과도 만나고 섞이고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좀 접점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책하고 같이 겹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책 추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 이 책을 만드실 때도 아마 고민을 하셨을 텐데 이 책은 어떤 독자에게 추천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동질성이 조금이라도 이제 깨지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아마 그런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그런 강박이나 이제 어떤 스스로 검열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좀 보면 새로울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정말 뭐랄까 100%의 쾌적함이라는 게 자연스러운가? 그런 걸 좀 떠올려 보면 너무 그렇게 움츠러들어서 나 스스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먼저 사람들 다가오는 누군가도 이제 쳐내고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계속 불안해하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떠올렸고 그런 분들에게도 추천을 하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분들이 읽을까요? 저는 약간 되게 정상성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비판 의식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한테 한번 내리쾅 부딪히지 않을까 싶기는 했거든요. 저는 사실은 제가 스스로 되게 그 기준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왜 문제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원고를 보면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살아가는데 이제 해야 될 난관들을 계속 헤쳐나가면서 그냥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던 경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실 흘러가서 저도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걸 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일단은 오히려 비판 의식 없이 그냥 가야지라고 오히려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한 번쯤 딱 서서 생각할 기회가 이 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어요. 네. 네. 맞아요. 다수가 그냥 어떤 길로 가야 돼 우리가 이렇게 맞아요. 제시했던 그 길을 의심치 않고 이제 쭉 따라가다가 한번 멈춰서서 이 책 안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들을 보고 우리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이런 것을 새롭게 깨닫고 환기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런 사회 진단 같은 책을 써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뭔가 개인의 진료가 아니라 그 사회의 진료를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고 너무 또 저는 이런 사회서를 너무 좋아해서 좀 우리 사회에 정말 문제 있는데 이 불편함이 대체 뭐지? 약간 이렇게 의심이 많이 드셨던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조금 속 시원해지실 수도 있다. 그렇게 추천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소감을 여쭐 건데요. 또 혹시 올해 나올 생각지도의 책 중에 주요 도서 이거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이제 홍보 타임을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나올 책 중에 요 책 다음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책이 이것도 번역서인데 제목이 Run Like Hell이거든요. 네. 헬이 들어간 순간 네. 뭔가 정반대의 책이 나오는 건가요? 네. 근데 약간 이게 관계 폭력? 네. 친밀한 관계에서 생긴 폭력에 관한 건데 그 영화 중에서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고 해서 그 월스트리트의 늑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주인공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세상을 발칵 뒤집은 희대의 사기극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주가 조작을 해서 갑자기 백만장자가 되었는데 그 실제 이야기였는데 그 주인공이 조던 벨포트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의 아내였던 분이 쓴 책이에요. 그러면은 그 조던 벨포트가 관계 폭력을 했나요? 네. 진짜요? 네.
그래서 이 런 라이크 헬을 약간 직역이라고 해야 되나 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쳐. 네.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목도 기대됩니다. 어떻게 네, 바꾸실까요? 그러게. 도망쳐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그 책의 그 띠지 문구였나 보면 사랑이라 믿었던 지옥에서 살아남은 여자의 고백이거든요. 네. 네. 이 책이 다음 책으로 나올 거여서 이분이 근데 그 관계 폭력을 당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이혼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셔서 상담사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원고가 너무 좋았어서 저희가 좀 기대하고는 있고 실화의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시고 또 뭐 한번 책을 또 보시면 이게 정말 재미있구나 스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약간 또 위로 받으실 분들은 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성들한테 이제 학대나 가스라이팅, 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약간 극복하는데 네. 하우투도 사실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만한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더 준비하신 거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네, 주요 도서 정말 기대되나요? 네, Run Like Like Hell. 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께 오늘 방송하신 소감 한마디 듣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 풀리신 팀장님부터. 저는 정말 두문불출 거의 집 밖을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서 제가 사실 정신이 좀 혼미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게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팟캐스트 이런 거 출연하는 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일기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그런 핫팀을 이 자리에 세울 수 있어서 저는 사실은 여기 출연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는데 핫팀을 진짜 데뷔시키는 무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책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는 이 책도 되게 이런 시선을 줄 수 있는 책이어서 되게 귀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시간도 되게 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어렵고 긴장되는 자리에 두 분을 모셔가지고 네, 아까 밥 먹으면서부터 계속 걱정하고 계셨었는데 그래도 이야기 또 너무 잘해주시고 준비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정말 재밌게 잘 마쳤고요. 재밌었습니다. 네, 대표님 표정이 왜 어두워지시죠? 에너지를 다 쓴 느낌? 아니, 너무 아직도 긴장이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네, 이제 방송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너무 즐거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